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화서에는 유태섭이라는 화공이 있었습니다. 유태섭은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로 도화서에서도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유태섭의 스승은 그림, 글씨, 시집기의 두루 능의 삼절이라 불리던 강의안이었습니다. 태섭은 그런 스승 밑에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림 솜씨만큼은 스승에 버금간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도 태섭은 공부를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그림 그리기에 정진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태섭이 예조판서의 명으로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판서 대감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태섭은 아침부터 서둘러 예조판서 댁으로 향했지요. 그날 하루 열심히 그림을 그린 태섭은 저녁 무렵에는 간신히 초상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제를 넘을 요량으로 태섭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웬 처녀가 다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쓰러져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자. 어쩌다 다리를 그렇게 다치신 거요? 아버지 생신날 쓰려고 닭을 한 마리 몰고 오다 그만 승냥이에게 습격을 당했지 뭡니까? 승냥이에게 다친 게로군. 어디 상처를 좀 봐야겠소이다. 태섭이 처녀의 치마를 슬쩍 올리자 승냥이에게 물린 상처에서 시커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린 상처라서 한시라도 빨리 처치를 하지 않았다간 골마 들어갈 것 같았지요. 안 되겠소, 처자. 자, 내 등에 업히시오. 내가 의원에게 데려다 주겠소이다. 아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선비님 감사합니다. 태섭은 처녀를 업고 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의원이 처녀의 상처를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로고. 승냥이 이빨이 뼈까지 들어갔소. 이거 자칫하면 크게 경을 치를 상처요. 그렇게 큰 상처입니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분간 의원에서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오. 의원은 자칫하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며 조심하기를 신신당부했지요. 허나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병든 아버지가 있어서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계속해서 말렸지만 처녀는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섭은 처녀의 사정이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해서 자기가 직접 처녀의 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고 했지요. 처자 대신 내가 처자 집으로 가겠소. 처자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직접 아버님을 돌볼 테니 걱정 말고 치료를 받으시구려. 말씀은 감사합니다. 허나 그러면 선비님께 너무 폐가 됩니다. 괴념치 마시오. 아픈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장부된 도리가 아니라오. 처자는 걱정 붙들어 매고 열심히 치료나 받도록 하시구려. 처녀가 거듭 사양했지만 태섭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처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태섭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지요. 태섭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기별을 하고는 곧장 처녀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답니다. 처녀의 집은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허름한 모양새가 그 살림살이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하고 기별을 하니 문이 열리면서 아주 늑수구레한 노인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섭은 따님이 다쳐서 의원에 있으니 자기가 대신 왔다고 전했지요. 노인도 어디가 아픈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렇게 친절할 때가. 위안하오, 선비. 이 몸이 성치 않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구려. 괴념치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처자 대신 돌봐 드리리다. 고맙소이다. 그나저나 우리 딸 선화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리를 좀 다쳤지만 의원께서 치료를 잘 내주겠다고 하더이다. 그랬구려. 많이 아프지는 않아야 할 텐데. 노인장은 본인 몸부터 추스리시구려. 선화 처자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오. 그 뒤로 태섭은 도화서와 선화의 집을 오가며 부지런히 신씨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노인장에 수발을 들었지요. 신씨 노인은 언제나 자기 딸 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태섭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섭은 선화에 대한 연심이 커졌습니다. 이토록이나 부모님께 효심이 깊다면 분명 그 마음씨가 무척 고울 테니까요. 그렇게 달포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스승 강희안 대감이 태섭을 불렀습니다. 주상께서 태섭에게 어진을 그리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명예로운 일을 제자 태섭이 맡았다는 사실에 강희안 대감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큰 일을 맡는 것은 도화서를 다 뒤져도 한 시대에 한 두 명만이 얻는 영예였으니까요. 허나 태섭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상전하의 어진을 그리기 시작하면 다 그릴 때까지 궁궐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태섭은 도화서를 터덜터덜 빠져나왔습니다. 수심에 가득 차 선화의 집에 돌아오자 신씨 노인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태섭은 주상전하의 어진을 그리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과 만약 그 일을 맡으면 적어도 열흘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씨 노인은 벌컥 화를 내었지요. 아니 그렇게 영예로운 일을 맡으면서 우울한 표정을 지어서 웬 말이오. 자자, 좀 더 기뻐해야 복이 달아나지 않는다오. 하지만 제가 열흘이나 자리를 비우면 노인장 수발은 누가 들겠습니까? 아니 그걸 걱정거리라고 하고 있는 게요. 이 늙은이도 충분히 건강해졌다오.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화공 선비께서는 주상의 어진이나 집중하도록 하시오. 신씨 노인은 자기들 때문에 태섭이 그런 큰 일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면 선화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선씨 노인의 불호령에 태섭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도화서에 돌아간 태섭은 곧장 주상 전하를 뵙고 어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신들린 듯한 솜씨로 어진을 그려나갔지요. 그리고 약속한 열흘 만에 태섭은 주상전하의 어진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본 주상전하는 물론이고 스승 강희안 대감과 동료 화공들도 태섭의 솜씨를 칭찬했지요. 주상께서 내린 큰 상을 받아든 태섭은 곧장 선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이 초가집에 당도하였을 때 마침 누군가가 툇마루에 나와 말린 채소를 다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원 댁에서 돌아온 선화였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이 보기 좋아 태섭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또 어찌나 맑고 듣기 좋은지 태섭은 멍하니 듣고만 있었더랍니다. 한참 만에야 태섭이 온 것을 눈치챈 선화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간만에 태섭의 얼굴을 보자 너무나도 반가운 눈치였지요. 그래, 선화 처자. 치료는 잘 받고 왔소? 선화는 일어서면서 옆에 기대어 있던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태섭이 보니 선화의 한쪽 무릎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섭은 깜짝 놀라서 다가오려는 선화를 부축하고 나섰지요. 아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아니, 화공 선비님 아니십니까? 그래, 주상전하의 어진은 무사히 끝마치셨습니까? 말 돌리지 마시오. 도대체 다리가 어찌된 영문이오? 그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좀 해보시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말을 좀 해보란 말이오. 아무리 다그쳐도 선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해진 태섭은 선화를 부축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초가집에는 한결 건강해진 신씨 노인이 있었습니다. 신씨 노인은 태섭과 다리 한 짝을 잃은 선화가 같이 들어오자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죠. 노인장, 선화의 다리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말씀 좀 해주시오. 말해 무엇하겠소.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오. 저 가엾은 것은 자기 몸보다 이 늙은 아비의 건강을 더 걱정했던 것이오. 바로 이 몸 때문에 선화가 다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소.
선씨 노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선아는 의원 댁에서 요양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헌데 태섭이 궁궐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부친이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아빠의 병간호를 하다가 그만 다리에 상처가 다시 도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의원이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의원도 선아의 다리를 고치지 못했지요. 결국 선아가 살기 위해서는 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태섭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선아 처자. 내가 주상전하에 어진을 그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다리를 잃지 않았을 터인데. 그게 어째서 화공선비님의 탓이겠습니까? 화공선비님이 만약 어진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크게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약조를 지키지 못해 정말로 미안하오. 태섭은 선아가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리도 착하고 예쁜 처자가 한평생 불구로 살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었지요. 그렇게 펑펑 울던 태섭은 문득 선아 부녀의 앞날이 덜컥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부엌을 살펴보니 집안에는 변변한 곡식 한 바가지 보이지 않았지요. 듣자 하니 그간 선아가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데 다리가 불편해진 뒤로는 그 일거리마저 또 끊긴 것 같았습니다. 해서 태섭은 한달음에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태섭은 주상전하가 은상으로 내리신 비단을 팔아 쌀섬과 여러 부식들을 수레에 실어 선아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거면 당분간은 걱정 덜으실게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화공선비께서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는지요? 선아 처자의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소. 선아가 뭐라도 대꾸하기도 전에 태섭은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태섭은 도무지 선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도무지 선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한다리로 살아갈 모습을 떠올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잠들 때조차 고운 목소리로 흥얼거리던 선아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태섭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메말라가자 스승 강희한 대감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던 강희한 대감은 마침내 태섭을 불러냈답니다. 태섭아, 요새 내 모습이 도대체가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밤낮으로 그림에 정진해도 모자를 파네. 어찌 그리도 딴 생각을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던 선아 처자의 일을 스승께 소상히 고했지요. 조용히 듣고 있던 강희한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작에 이 스승께 말할 것이지. 태섭아, 그리던 그림일랑 당장 중단하고 그 처자에게 가보도록 해라. 아니, 스승님? 정말인가요? 어허, 어서 가거라.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런 깊은 인연은 평생 한 번 오는 법이다. 어서 가서 당장 붙잡지 못할까? 스승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빠져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했다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인을 먼저 돌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강희한 대감이 하는 말이 장불안, 사랑을 알아야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서 화방도감에게는 내가 말해두마. 가서 처자를 돌보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오너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희한 대감의 말에 태섭은 불이 나게 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선아는 잡곡을 씻어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선아 처자? 집에 있어. 아니 화공선비 아니십니까? 다행히 집에 있었구려. 그럼요. 마침 선비님께서 주신 잡곡으로 미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음을 차린 상을 두고 태섭과 선아 그리고 신씨 노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오래간만에 태섭을 본 터라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태섭은 선아가 다리를 잃은 이후에도 변치 않고 맑고 정성스럽다는 것을 알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자기가 알던 선아는 여전히 선아였으니까요. 해서 자기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미움을 다 먹은 태섭은 선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아 낭자? 오늘 오다 보니 도성 너머 인왕산에 개나리 진달래가 곱게 피었더군요. 만개한 꽃을 보니 선아 처자 생각이 절로 나더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선아가 망설이는데 신씨 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선아 너도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자, 어서 가거라. 화공선비 기다리게 하면 되겠니? 아버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즐겁게 봄바람을 즐기다 오려무나. 신씨 노인의 허락까지 받은 선아는 태섭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굳세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태섭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처자는 참으로 강하구나. 너무나도 강하고 당차서 눈이 부실 지경이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어쩜 그리 당당할 수 있을까? 선아를 등에 업고 마을을 벗어나니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둘을 맞이했습니다. 인왕산은 봄꽃에 휩싸여 아주 장관이었지요. 봄마다 꽃피는 인왕산을 찾았지만 올해만큼 예뻤던 적이 또 없는 것 같소. 어머나,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꽃이 궁궐을 지은 것 같아요. 기뻐하는 선아의 모습에 태섭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르다가 목에 걸린 느낌이었지요. 무엇라고 선아에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날 것 같아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정자에 도착한 둘은 햇볕에 반짝이는 꽃과 계곡물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한숨 고른 태섭은 평생의 용기를 모아 입을 열었지요. 선아 처자, 그대의 굳센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반드시 다짐했던 것이 있소. 네, 선아 처자를 보고 나서 꼭 마음먹은 것이 있소.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고 말 것이오. 무엇인가요, 화공선비님? 부디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나는 선아 낭자 없이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오. 태섭의 청혼을 받은 선아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정말로 기쁜 말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자기가 앞날이 창창한 태섭과 함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화공선비님, 제가 선비님과 맺어지면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저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처녀를 맞이해 혼인을 하도록 하세요. 아니요. 내게는 오직 선아 처자뿐이오.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만약 선아 처자가 아니라면 난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을 것이외다. 태섭을 사모하던 선아는 울면서 한사코 태섭의 청혼을 거부하였지요. 허나 태섭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뒤로도 선아의 집을 찾아 청혼하고 또 청혼을 하였답니다. 마침내 선아가 마음을 열자 둘은 경사스럽게 혼인을 하였답니다. 이후 태섭은 도화서로 돌아와 스승 강희안의 업적에 버금갈 훌륭한 그림을 여럿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선아도 태섭의 뒤에서 그를 내조하여 태섭이 훌륭한 화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지요. 태섭은 도화서에서 신들린 듯이 그림을 그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선아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하네요. 둘의 밤생활이 어찌나 금슬이 좋은지 소문이 쫙 퍼질 정도였답니다. 태섭이 안방을 찾을 때면 선아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밥만 부탁한다고 외쳤다나요? 밥만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하다니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둘의 이야기는 이렇게 미담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태섭은 불행한 여인을 만났습니다만 사랑으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선아는 불행을 만났습니다만 사랑하는 남자와 굳센 마음을 통해 그 불행을 이겨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불행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있다면 불행은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안성에는 돈 많은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서 물려받은 재산을 이내 수십 배로 불려 안성 최고의 갑부가 되었답니다.
문제는 일찍이 서방을 잃은 탓에 매일 밤이 외롭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재물이 많으면 뭐라나 위로해줄 서방 하나 없는데. 이렇게 남은 평생을 청산과부로 살려니 한숨만 느는구나. 재혼을 하려 해도 양반집 체면 탓에 도저히 재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과부는 고독함이 몰려올 때마다 수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지요. 하는 수 없이 마님은 낮에는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재산을 굴리고 밤에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의 집에 먼 곳에 소개로 머슴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식이란 이름의 청년이었지요. 창식이는 기운이 센 머슴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좋고 사려가 깊어서 요령 좋게 일을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님은 자꾸만 창식이에게 눈길이 가곤 하는 것이었지요. 가만히 보니 창식이는 우락부락한 다른 머슴과는 달리 얼굴이 수려하고 피부도 멀끔했답니다. 마님은 그런 창식이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루는 창식이가 다른 머슴들과 마당에서 곡식을 털고 있었지요. 그 무거운 벼이삭을 통째로 들어 터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창식이는 벼이삭을 거꾸로 매달아 나달이 붙은 아랫부분만 툭툭 털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총명한 행동이었지요. 일을 마친 창식이가 마당 한켠의 우물에서 등목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뭡니까? 마님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창식이의 등 근육을 바라보았지요.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창식이에게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식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구나. 이게 갈수록 심해지니 난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뒤로 마님은 안방에 틀어박힌 채 창식이에게 말을 걸어볼 방법을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님은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지요. 슬슬 저녁놀이 깔리고 머슴들이 일을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마님은 창식이를 조용히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창식아, 너는 내일부터 나한테 글을 배우도록 해라. 글이라니요. 제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까? 왜 공부가 싫기라도 한 게냐? 그럴 리가요. 저한테 어찌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니 내가 퍽 총명한 것 같아 그런다. 그 재주를 썩길 바엔 날 위해 장부 정리도 돕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요,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창식이는 마님이 자기 재주를 높이 샀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마님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마님은 마님대로 창식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또 괜스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서방이 떠난 후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마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에 식은땀이 나려는 것을 애써 감추었답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좀 벌개지셨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좀 더워서 그런다. 왜 내 얼굴이 좀 이상하느냐? 이상하긴요. 마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꼭 선녀 같습니다. 창식이의 말에 마님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사내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여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두근거림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마님은 그만 창식이의 품에 뛰어들고 말았답니다. 창식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창식이도 그 마음의 호응에 평소 마님을 사모했던 본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창식이는 펄떡이는 송어처럼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아가신 서방의 비실비실했던 체력만 생각했던 마님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식이의 진심이 너무나 기뻤고 또 황홀했답니다. 이게 얼마만일까요? 마님은 이 시간이 아주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마님은 틈이 날 때마다 창식이를 불러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님은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창식이에게 건강에 좋은 간식들을 잔뜩 주곤 했습니다.
창식이도 마님이 주는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창식이는 마님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펄떡펄떡 건강해졌답니다. 마님은 요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믿었던 설레는 시절이 돌아왔으니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혼자 있을 때에도 창식이를 그리며 그 꿈 같은 시간을 떠올리곤 했지요. 두 사람은 사는 재미를 듬뿍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재미난 시간이 흘러 어느덧 꽃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헌데 마님은 언제부터인가 예전만큼 설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창식이를 떠올려도 그 황홀했던 두근거림이나 머리를 들뜨게 하는 열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죠. 거기다 창식이의 기골이 장대하지 않은 것도 점점 더 아쉬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내에 대한 동경이 자꾸만 커지고 있건만 여자처럼 곱기만 한 창식이에게 그런 거친 맛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님은 어느새 또다시 밤을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끌어안은 마님이 우연히 동네 아낙네들의 빨래터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수다가 귀에 들어왔지요. 아, 글쎄, 나무꾼 막산이가 그렇게 코가 크다고? 호호호, 어디 코만 크겠어? 하기사 막산이는 덩치도 북태산만 하니 당연히 다 크겠지. 근데 자네는 그걸 어찌 아는가? 나만 알겠나? 막산이가 커다란 것은 같이 노란한 동네 여인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구만. 아니, 막산이 이 엉큼한 것은 어찌 나만 빼고 놀러 다니는 것이요. 마님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 막산이가 그리도 커다란 것을 왜 여태 몰랐을까요? 마님은 창식이로 부족한 마음을 막산이로 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커져갔답니다. 그러던 마님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곧 온 마을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을 제일의 부잣집인 마님 댁에서도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뗄나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님은 때는 요때다라고 좋아하면서 막산이를 불러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듣자 하니 막산이 내가 우리 마을 제일의 나무꾼이라고 들었다. 어디 일을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무하는 솜씨는 제가 으뜸이지요. 마을 잔치가 달포 앞이다. 내가 이번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를 것인지라 떡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해서 내가 그 나무하는 솜씨를 발휘해 뗄나무를 아주 많이 가져와야 할 것이야. 네, 마님. 뒷산 나무를 죄다 해서 대령하겠습니다. 좋다. 내 솜씨를 봐서 섭섭치 않게 상을 줄 것이니 잘 해보거라. 그 다음 날부터 막산이는 매일 같이 뒷산에 올라가 뗄나무를 몇 짐씩 가져왔습니다. 마님댁 아궁이가 밤새도록 활활 타오르기에 충분한 양이었지요. 그러게 부엌 앞에 나무찜이 몇 채나 쌓였지만 막산이는 나무 해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님은 거나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막산이를 불러들였지요. 일을 아주 잘해주었구나. 이건 내가 주는 상이니 사양 말고 실컷 들도록 하거라. 이리도 고마울 수가.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 마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하느라 목이 말랐던 막산이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거기다 마님이 차려준 호화로운 안주를 실컷 먹었답니다. 마님도 막산이에게 손수술을 따라주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술자리를 즐겼지요.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신 덕분일까요? 막산이는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가 좀 덥군요. 그러느냐? 사실은 나도 좀 덥구나. 마님도 더운지 고운 비단 저고리를 개어 옆에 탁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는 멋들어진 마님의 어깨선에 눈이 희둥그레해졌지요.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어 울룩불룩 근육이 꽉 찬 팔뚝을 그대로 걷어붙이는 것이었지요. 막산이의 사내다움에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결이 가빠오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마을 여인들이 칭찬했던 바로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슬쩍슬쩍 섞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에라 모르겠다 아주 한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마님은 그제야 사내는 힘과 크기 그리고 대담함이 모여야 진짜 사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즐겁게 술상을 비운 막산이가 돌아간 뒤에도 마님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쩜 달빛이 저리도 눈이 부시는가? 정말 황홀한 밤이로고. 그 뒤로 마님은 막산이와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평생 꿈꿔왔던 그런 시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막산이를 보지 못할 때면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달콤한 나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창고에 쌓인 재물을 살피는데 아니 이게 어쩐 일이랍니까? 저기 청나라로 보내야 할 인삼이 10근이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죄다 6년근 인삼이 사라졌으니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마님은 그간 창고 관리를 맡긴 창식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창식아, 곳간의 인삼이 10근이나 부족하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글쎄요, 마님. 제가 셈을 하였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창식이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창식이가 의심스러웠지만 아무 증거가 없으니 더 다그칠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창식이를 내보낸 마님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저를 얼마나 믿어주었는데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리도 제멋대로 굴다니. 자기가 몸소 그를 가르치고 장사까지 가르쳐줬는데 물건을 빼돌리다니. 정말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였으니까요. 그렇게 마님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막산이가 오늘치 나무찜을 짊어지고 마님 댁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쩐 일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막산이의 얼굴을 보자 마님은 서름이 북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창식이 그 간악한 것이 자기가 모르는 틈을 타 귀한 인삼을 10근이나 빼돌렸다고 하소연을 했지요. 막산이는 마님의 말에 얼굴을 굳히더니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창식이의 뒷덜미를 번쩍 들어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의 힘을 당하지 못한 창식이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식이가 애구고 소리만 내면서 흐느적거리는데 막산이가 몽둥이를 가져와서는 복날 개 패듯이 후려 패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억울합니다요. 저는 인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요. 창식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그렇게 막산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창식이는 꼼짝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막산이가 더 세게 창식이를 후려 패려고 하는데 마님은 혹시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말렸지요. 대신 저 배은망덕한 녀석을 동구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식이는 졸지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더욱 더 막산이에게 의존하여 집안 큰일을 모두 막산이에게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허나 집에서 쫓겨난 창식이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가 셈을 하였을 땐 분명히 맞았는데 어느새 인삼이 줄어든 것이었으니까요. 그 비밀을 풀기 전에는 도저히 억울해서 마을을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식이는 마을 어귀 산속에 초막을 짓고는 매일 밤 마님 집을 염탐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님의 총애를 독차지한 막산이는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는 매일 밤 마님과 놀아나는 것은 물론이요. 마님 집의 그득한 재물을 자기 것마냥 마음대로 뺏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님 댁의 계집종들에까지 마님이 모르게 추근대는 것이었지요. 창식이는 막산이의 막장 행각에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마님의 서방이라도 된 것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막산이를 거꾸러뜨리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창식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곳간문을 쓱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막산이었습니다.
막산이는 곳간에서 인삼이 든 상자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죠. 창식이는 지체하지 않고 막산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막산이가 향한 곳은 동구 밖의 상여집 앞이었죠. 그곳에는 인상이 나쁜 사내가 부하들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창식은 저 사내가 누군지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 마님의 상단에서 헐값에 인삼을 사려고 수작을 부리던 악덕 청나라 상인이었습니다. 막산이는 악덕 청나라 상인에게 인삼이 든 상자를 척하고 내밀었지요. 청국 상인은 아주 비열하게 웃더니 막산이에게 은 20냥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저 인삼은 사실 상등품 중에 상등품이라 금 20냥을 받을 물건이었죠. 막산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비싼 인삼을 헐값에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님이 막산이와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마님이 나가보니 글쎄 창식이었습니다. 쫓겨난 창식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아니, 쫓겨난 것이 얼굴도 두껍구나.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길 다시 돌아왔느냐? 마님의 말에도 창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또다시 막산이를 불러 창식이를 쫓아내려고 했지요. 헌데 창식이는 척하고 손을 들어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더니 등에 메고 있던 상자에 든 것을 눈앞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보셨습니까? 이게 전부 막산이가 청나라 상인에게 몰래 팔아치운 인삼입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렴 자기가 훔쳐놓고 막산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식이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씩 웃더니 자기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뒤를 본 마님은 아까보다 더 놀라고 말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포도대장 어르신이 서 있었으니까요. 포도대장과 포교들은 간악한 청나라 상인을 꽁꽁 묶어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창식이와 함께 청나라 상인을 체포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되자 막산이도 더는 꽁무니를 뺄 수 없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막산이는 포교들을 밀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창식이는 막산이가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젯밤 막산이의 집신에다 몰래 참기름을 발라두었지요. 내달리던 막산이는 그만 발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산이도 포교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요.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한 포도대장 나리는 마님에게 앞으로 인삼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조선에서 인삼을 밀수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아마 막산이도 청나라 상인도 큰 벌을 받게 될 터였지요. 마님은 그제야 창식이가 자기 대신 나서서 재물을 훔치던 자들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창식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진 마님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창식아, 내가 널 몰라주었구나. 날 그만 용서해 주겠니? 허나 복수를 마친 창식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기사 글 공부를 깨우친 창식이는 굳이 마님댁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도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겠지요. 더는 마님에게 미련이 없어진 창식이가 가버리자 마님은 그제야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 더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혹시라도 창식이가 돌아와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매일 창식이가 떠난 동구 밖을 나가보고 하였답니다. 옛말에 사후약 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약을 지으러 간다는 말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어진 다음에야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충직한 머슴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마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저잣거리에는 중경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경은 키가 7척에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였지요. 하루는 중경이 술이 고파 저잣거리에 주막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입구에는 분명 휴업이라고 써 있는데 포교들이 잔뜩 몰려들어 바깥까지 시끌벅적한 것이었지요. 중경이 가만 보니 포교들이 주모를 둘러싸고 금전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벼슬아치들이 자리세를 뜯으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경은 인상을 한 번 쓰고는 포교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웬 놈이냐? 여기 오늘 장사 끝난 게 안 보이느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소이다. 그보다 술이나 한 잔 주시오. 아니 이놈이 덩치만 믿고 겁을 상실했구나. 어디 경을 치러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포교 하나가 중경을 향해 육모방망이를 휘둘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포교가 휘두른 육모방망이를 중경이 한 손으로 가볍게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교가 용을 쓰며 잡아당겼지만 방망이가 무슨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른 포교도 주변의 포교들도 다들 벙쪄 있는데 중경은 태연하게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마개를 따서 콸콸콸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 한 병을 다 비운 중경은 포교들에게 씩 웃어주었답니다. 아 시원하구나. 술을 달라 했는데 안주부터 내밀면 쓰나. 이놈이 어디서 농짓거리를. 화가 치민 포교들은 중경을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중경은 요리조리 피하더니만 포교들의 허리를 붙잡아 모조리 던져버리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주막 한켠엔 던져진 포교들이 산처럼 쌓인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포교들을 정리한 중경은 먼지를 털듯 손바닥을 탁탁 털었습니다. 네 이놈들. 멀쩡히 장사하는 주막에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거라. 그러더니 오늘도 쓰레기 청소를 아주 잘했구나, 주모. 난 이만 가보겠소. 그 한마디를 남기더니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빠져나온 포졸들은 중경이 사라진 쪽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우리가 오늘 헛것을 본 건가? 포교 노릇을 10년도 넘게 했는데 저런 놈은 처음 보는 구먼. 자자 그만 돌아들 가세. 놈이 다시 돌아왔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네. 풀이 죽은 포교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중경은 빙긋 웃으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춤에 찬 술병을 나발 불며 저잣거리 사이로 사라졌지요. 중경은 명장으로 이름났던 병마절도사 처간일의 장손이었지요. 명문무가에서 태어난 중경은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는 물론 권법과 건법에도 두루 능한 무예의 신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처간일이 직접 금강산 곽도사를 초빙해 무술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허허, 아드님은 천하의 기재이십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왔지만 이토록이나 무술에 적합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경사로운 일이군요. 곽도사님 참으로 감사하외다. 부디 제 아들을 잘 가르쳐 주시오. 단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군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아이의 눈에 담긴 현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 기운이 잘 쓰인다면 천하를 편안케 할 충신이 되겠지만 혹여 그르친다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역적이 될 팔자 이외다. 무엇이? 중경이에게 역적의 기운이? 대경실색한 아버지 처간일은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며 곽도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곽도사는 중경을 금강산으로 데려와 10년 동안 수련을 하도록 했답니다. 준경아, 내가 품은 기운이 범상치 않구나. 부디 내 밑에서 수련에 힘써 그 힘을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여라. 곽도사를 스승으로 모신 중경은 밤이고 낮이고 수련에 힘썼답니다. 그렇게 19이 되자 중경은 키가 칠척장신이 되었고
한 주먹의 곰을 쓰러뜨리는 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곽도사는 중경이 하산하도록 허락했답니다. 하산한 중경은 한달음에 부모님께 달려갔지요. 아버님, 어머님. 준경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중경의 집이 있던 자리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물어보니 아니 글쎄 아버지 처간일 장군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지 뭡니까? 거기다 어머니도 상심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중경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걱정했던 역적이 되고 말 터였으니까요. 한숨을 푹 내쉰 중경은 속으로 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경은 낮에는 술을 퍼마시며 고주망태가 되었고 밤에는 폐허에서 잠을 청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자 중경은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지요. 잽싸게 달려가니 보기에도 험상궂은 사내들이 여인의 팔을 붙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경을 혀를 찼습니다. 한양 땅에 도적대가 돌림병처럼 퍼지는구나. 벼슬아치들은 뭘 하고 있는지 원. 단숨에 땅을 박찬 중경은 사내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는 맨주먹 발길질로 순식간에 모조리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경에게 얻어맞은 사내들은 쓰러진 채 부들거릴 따름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중경은 쓰러진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낭자, 다친 곳은 없소이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경을 치를 뻔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런 일을 겪은 것이요? 이게 다 제 아버지인 포도대장을 협박하려고 벌인 일이지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설화라고 밝혔지요. 설화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납치하려던 자들은 모두 우상백막현 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백대감은 왈패를 막대한 자릿세를 거두고 있지요. 하여 강직한 포도대장인 저희 아버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의정이라는 자가 돈만 밝혀서 원. 그래, 한양 돈을 다 끌어모아서 뭔 짓을 하고 싶다는 거요? 듣자 하니 청나라 사신들에게 바칠 뇌물을 모은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화의 말에 따르면 모든 포교들이 백대감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설화의 아버지인 설우준 대장만이 뇌물을 받지 않자 이렇게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의 말에 염려가 된 중경은 그녀를 업고 설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설대장은 납치당했던 설화가 무사히 돌아오자 맨발로 달려나와 딸을 얼싸안았지요. 둘은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경은 그 곁에 선 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설화를 지켜보던 중경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녀처럼 아름다웠으니까요. 고운 이목구비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은 미인도에서 막 빠져나온 그림 속 미녀와도 같았지요. 중경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장부답게 의연히 있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설대감이 중경을 불렀습니다. 내 딸은 구해준 대장부는 도대체 뉘시오? 저는 돌아가신 처간일 장군의 장남, 준경이라고 합니다. 그 명장 척장군의 장남이 바로 자네로구먼.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갑네. 사실 설대장 또한 척장군의 인품을 흠모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중경이 바로 그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니 기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설대장은 딸이 훌륭한 대장부를 알게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중경과 설화는 틈만 나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들판에도 가보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의 감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준경과 설아가 삼각산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경은 설아의 손을 잡고 비 피할 곳을 찾아 달렸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산비탈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조심스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를 맞고 말았습니다. 준경은 황급히 모닥불을 피웠지요. 소나기를 가로지른 탓일까요? 비 맞은 옷이 투명해지다 보니 설아의 전신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었지요. 옷감이 물을 먹어 달라붙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준경은 가슴이 두방망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겪는 일인지라 준경은 휘몰아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지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른 열기는 어느새 머릿속까지 활활할 태우고 있었답니다. 사실 설아도 비를 맞은 준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준경의 신체는 마치 조각상처럼 보였답니다. 그 모습에 숨을 헉 삼키니까 얼굴이 불에 쬐인 것처럼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아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본 것을 잊을 수야 없는 노릇이었지요. 부끄러워하는 설아를 지켜보던 준경은 천천히 다가가서는 열성적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짜르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본능이 이성을 이기고 말았지요. 이제껏 둘을 가로막던 천조가리들은 하나 둘 모닥불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태어날 때와 다름없는 열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준경은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누운 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설아 낭자, 이제 낭자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구려. 그러니 나와 백년가약을 맺지 않겠소? 내 낭자 하나쯤은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소이다. 허나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준경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처럼 아무 벼슬자리도 없으시다면 결코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설아 낭자 마음이 아니겠소? 어떻소? 낭자는 준경이 싫은 게요? 아니요. 저도 준경 도령을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경 도령께서 제 치마폭에 빠져 야인으로 머무르신다면 저 자신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경이 아무리 구애해도 설아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설아는 준경이 묵과에 급제해야만 혼인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지요. 부모님을 당파 싸움에 잃은 준경에게 과거 급제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일이라면 넌더리가 났지요. 허나 백수 논팽이인 상태로 사랑하는 설아와 맺어질 수는 없었지요. 마침내 준경은 묵과에 급제하겠다고, 급제한 다음 무관이 되어 설아를 데리러 오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답니다. 반년 후 당당하게 무과에 급제한 준경은 설아를 맞이하러 갔지요. 아니, 그런데 설아의 집은 전부 불에 타서 까만 그을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준경이 찾아낸 것은 부러진 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바로 설대장이 쓰던 검이었지요. 깜짝 놀란 준경은 정신없이 설아를 찾아 헤맸지요. 주위에 물어보니 아니 글쎄 몇 달 전 웬 복면 무사들이 몰려와 검투가 벌어졌다지 뭡니까. 그리고는 집에 불이 났는데 관가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준경은 간악한 우상대감이 설대장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상대감이 설대장을 미워하다 못해 이를 저지르고야 만 것이로구나. 간신배들에게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제는 설아마저 잃게 된 준경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길이 다 무엇냐. 내 이놈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리라. 사람 키만큼 커다란 칼을 뽑아든 준경은 금방이라도 우상대감의 저택에 달려갈 기세였지요. 그런데 준경과 함께 급제한 무관 최창식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물 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청나라가 마침내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조선 팔도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꼴이었지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모든 병졸과 무관들을 급히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갈던 중경은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복수를 할 때 하더라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에 합류한 중경은 청나라와 맞서기 위해 북으로 행군했답니다. 아무렴 조선의 무사가 되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찌 사사로운 복수에 몰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데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주상 전하를 두고 모조리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도망친 신하들 중에는 떵떵거리며 위세를 자랑하던 우상 대감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중경은 나직하게 탄식하였지요.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려고. 거들먹거리던 벼슬아치들이 죄다 이름값도 못했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청나라가 약속한 금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 나라의 기밀을 모두 팔아넘기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청나라와 밀통을 하고 있던 우상대감은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의 군사기밀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군대는 몰려오는 청나라 대군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결국 주상과 충신들은 남한산성에 몰려 저항을 이어갔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45일 만에 분쇄되고 말았지요. 아,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조선의 임금인 주상전하는 청나라 군인들의 손에 개처럼 끌려나와 청국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지요. 이를 지켜본 백성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비록 청나라가 군대가 조선을 정복했지만 나라가 무너진 진짜 원흉은 탐관오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경은 사라진 설화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설화가 사라져 가슴이 아픈 중경은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목이 말라도 목마름을 느낄 수 없었답니다. 혹시라도 설화가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중경은 청나라 장군 용골대가 조선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붙잡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붙잡혀온 처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중경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답니다. 중경은 돌아가는 청나라 군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했지요. 조선에서 약탈한 보물과 귀한 약재를 실은 상자가 수백 대의 수레에 실려 있었고 방방곡곡에서 납치한 처녀들이 우리에 갇혀 짐승마냥 끌려가고 있었지요. 마침내 청나라 행렬이 발을 멈추고 야영을 시작하자 중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길 기다린 중경은 순식간에 청나라 군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보초병들을 하나하나 맨손으로 제거한 중경은 횃불을 휘둘러 막사마다 불을 질렀지요. 청나라 군인들은 불을 끄랴 침입자를 찾으랴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틈을 탄 중경은 단숨에 여인들이 갇힌 우리문을 열었지요. 지금이요. 어서 탈출하시오. 청나라 군인들은 내가 막겠소이다. 중경은 달아나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혹시 설화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요. 다들 모른다고 고개를 젓는데 한 여인이 설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설화가 용골대 장군이 특별히 아끼는 신복의 처소에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중경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청나라 병사들을 지나친 중경은 신복의 처소를 찾아 헤매었지요. 마침 막사 중 눈에 띄게 호화찬란한 막사가 보였습니다. 보초를 해치운 중경은 단숨에 처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소의 구석에는 고개를 파묻고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화였지요. 그리고 처소에는 용골대의 신복과 함께 중경의 원수 우상 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우상? 혹시 이 자를 아시오? 중경은 깜짝 놀란 우상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 단숨에 엄벌을 내렸지요. 기계가 있는 조선 무사로구나. 허나 이 몸 용골대 장군의 오른팔이신 아방갈도의 상대는 아니로다. 우상이 쓰러지는 것을 본 아방갈도는 커다란 청룡도를 빼들었습니다. 중경도 물러서지 않고 아방갈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둘은 무서운 싸움을 벌였지요. 실력을 백중세였습니다. 허나 아방갈도는 곰과 같은 괴력으로 중경을 궁지로 몰아붙였지요. 그런데 청룡도를 휘둘러 중경을 쓰러뜨리려던 아방갈도가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중경을 구하기 위해 설아가 요강으로 아방갈도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었지요. 아방갈도가 기절하자 중경은 설아의 손을 붙잡고 단숨에 청나라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사들은 불길을 잡느라 미처 중경을 막지 못했지요. 둘은 밤새 달려서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간의 고초에 못 이겨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그런 설아를 보자 중경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경 도련님. 저는 부모님을 잃고 중경 도련님과의 약속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보내주셔요. 나에게 설화 낭자가 없는 세상은 공허할 따름이오. 설화 낭자가 가는 길 어찌 혼자 보내겠소? 청나라 군대를 따라갔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낭자를 따라가고 말 것이오. 절절한 호소가 통한 것일까요? 문득 설아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자기가 설아를 사랑하는 중경만큼 중경을 사랑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청나라 신복과 우상에게 유린당했건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중경의 순수한 사랑이 설아의 피폐해진 마음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설아는 중경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련님 부족합니다만 아무쪼록 이 설아를 잘 부탁해요. 이를 말인가? 나야말로 잘 부탁하오. 내가 비록 술버릇도 나쁘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데다 덤벙거리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낭자를 사랑하고 있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경은 다시 한번 무관이 되어 도적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요. 그렇게 무공을 인정받은 중경은 벼슬이 부친과 마찬가지로 병마절도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설아도 중경의 정경부인이 되어 평생을 해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하여 형제의 예를 맺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답니다. 이는 모두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허나 지금이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넘보며 문화를 넘보는 이웃나라가 있는가 하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이웃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약해진다면 또다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기 시작할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거울 삼아 늘 노력하여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